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예전에 개그맨 이정수 씨가 우격 따짐 개그 요새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개그는 스머프야 고만고만하지. 내 개그는 징글벨이야 징글징글하지. 네, 그래서 개콘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그맨이 웃겨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웃기고 있으니까요. 네, 7월 3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그는 어쩌다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실제 1차 사건이 발생된 지 34년 만에 그리고 네. 이제 DNA로 인해 가지고 이춘재가 범인으로 특정된 지 1년 만에 네. 경찰의 재수사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재수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춘재는 1980년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네.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 그리고 강도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살인 그 행위 이외에도 34건의 그 성폭행 또는 강도를 했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9건만 채택이 되고 25건은 그것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채택이 됐어요. 아마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본인이 이제 하도 오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진술이 좀 약간 약하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 네. 이것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는 확실한 것만 이제 그 이춘재가 한 그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괴물이 된 이춘재. 그런데 재수사를 통해서요. 어린 시절에 이춘재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춘재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춘재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사건이 본인의 친동생이 익사를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어렸을 때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친동생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감정 표출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친동생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정 표출이라든지 뭐 그러한 분출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그랬던 이춘재에게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이춘재에게 혹시 변화가 찾아왔던 시점이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춘재가 다른 대목을 진술할 때는 이렇게 냉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업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막 신나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기갑부대에 갔는데 네. 탱크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탱크 운전을 하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탱크 운전하면서 그 대열을 앞장을 서면 자기 뒤로 또 다른 탱크들이 쫙 쫓아올 때 굉장한 짜릿함과 희열을 느꼈다. 그걸 굉장히 신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군대 마치고 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희열을 느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관련해서요. 경찰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관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되었고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니 오윤성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희열을 느끼려고 연쇄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그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경찰에서 발표했었던 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견해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얘기 계속 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전에 뭐 사망을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연쇄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땡크 몰고 가는데 그것을 희열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우리가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86년도 1월 달에 1월 23일 날 전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은 공식적인 거는 2월 달부터 됐는데 실제로는 그 동네에서 1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역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그 허무감이나 이런 걸 느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본인이 처음부터 나가면은 그런 어떤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7월 달까지 그 성폭행을 계속 하다가 9월 달부터 이제 1차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살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그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하고 난 뒤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지나면서 범행 수법들이 진화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연쇄살인범의 형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이춘재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짓밟고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죠. 네. 남들의 고통이라든가 슬픔에 대해서 교감이 전혀 안 하는 건데 뭐 보통 사람들한테도 당신의 사이코패스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기도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네. 상위 상위 65에서 80% 명명백백한 사이코패스로 나타나고요.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다음에 뭐 동생이 저기 일찍 죽어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었어요. 이런 건 다 이춘재 입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 사이코패스도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사이코패스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보니까요. 하지근 평론가님 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춘재는 자기가 어떤 화재 사건의 중심이라고 기뻐하거나 들떠있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향이 보인다고 지금 경찰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인들한테 관심을 받고 뭔가 과시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는지 나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경찰 발표대로 군대에서 희열을 느꼈다가 그런 희열이 사라져서 희열을 느끼기 위한 도구로 타인의 생명을 이용했다면 이것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오윤성 교수님 말씀대로 군대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자기 감정 때문에 타인을 완전히 도구로 수십 명을 활용한 것이니까 아하. 정말 인면수심의 사람인데 네. 사이코패스들이 남한테 미안한 건 전혀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아하. 지난번에 왜 아동을 살해한 그 왜 미성년자도 보면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고 내가 지금 갇혀서 네. 꼭 구경을 못한다. 네. 그걸 유감스러워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춘재라든가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인면수심에 이기적인 아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양지민 변호사님, 이춘재라는 이 인간 자기 사건이 영화화된 살인의 추억 이게 영화가 된 걸 보고 좋아했겠네요. 그럼 그 영화도 혹시 봤을까요, 이춘재는? 그런데 이게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살인의 추억을 이춘재가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교도소 안에서 봤거나 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굉장히 이춘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다 분석을 해주셨지만 본인이 지금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9건만 증거가 있어서 이제 재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인데 사실은 그 자기가 저질렀다고 한 범죄 중에서 그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일종의 좀 과시욕도 섞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찰이 다 파악을 했겠지만 그 진술의 진위는 좀 가려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사 결과는 나왔지만 유족들, 그 희생자들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이분은요.
무심한 남편의 대명사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바로 개그맨 최양락 씨인데요. 네. 근데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아하. 지금 또 화제입니다. 네. 최양락 씨가 이 갱년기 진단을 받은 팽영수 씨를 위해서 국수와 연어 요리를 이제 만들어서 손수. 네,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모습이 그 TV에 나왔는데요. 네. 왜 연어를 이렇게 요리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갱년기에 좋잖아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왜 국수를 그러면 선택했느냐라고 하니까 과거에 팽현숙 씨가 하루 3끼 국수만 드시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국수를 좋아하지라고 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정말 최양락 씨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대명사였다고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엄청난 발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최양락 씨가 아마 호를 무심으로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3끼 국수 먹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한다. 실제로 이제 군대 가신 분들 옛날에 콩나물국 많이 먹었잖아요. 콩나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메뉴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팽현숙 씨가 자기는 사실 국수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한번 이번에 좀 뭔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국수하고 연어를 갖다 준비를 했는데 메뉴 선정을 정말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사실은 럭셔리한 음식, 예를 들어서 한우 A 플러스 정도, 칼질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최양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닭똥집이라든가 이런 뭐 술안주 이런 것들을 갖다 좋아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팽현숙 씨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해가지고 결국 눈물을 갖다 쏟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최양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뭔가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개그우먼인 그 박미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30년 동안 살아왔으면서 부부가 그 상대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번에 이제 최양락 씨는 점수를 갖다 얻은 것이 아니라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더 까먹었어요.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게 부부일 수가 있어요. 팽현숙 씨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전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이 도전, 저 도전, 도전을 많이 하다 보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이 부부간에 우애도 깊고 또 사랑도 깊어지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최양락 씨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당신은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러면서 나한테 용기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뭐래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지 이랬을 때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한 7, 8번째 망하니까 사실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집을 나갔어요. 한 번은 집을 나갔어요. 멀리도 못 가고 그냥 청평 쪽에 카페에서 3일을 잤어요, 혼자. 잤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 그 누구도 아무도 가족이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이고야. 갔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은 엄마가 3일 동안 집을 나간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조금 그때부터 좀 잘해주더라고요. 참 이제 와서 저걸 지금 웃으면서 우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코미디언 커플 중에는 개그맨 커플 중에는 이혼율이 제로입니까? 네, 지금 진짜 코미디언 커플들은 지금 이혼율이 0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집을 3일 동안 나가 있었는데 자녀와 가족들이 자기가 나간 줄도 몰랐다. 네.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잖아요. 네. 개그맨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해력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심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에게 처한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을 일도 그냥 넘어가는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부부 관계에서 문제 트러블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 팽현숙 씨는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이 MBN의 간판 프로그램 동치미에서도 자주 출연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 속마음, 소개팅으로. 아까 나오셨잖아요. 근데 속마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팽현숙 씨는? 그래서 팽현숙 씨가 인기가 치솟으면서 저를 비롯한 주부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첫 번째 이분이 공공에 적인 거는 남편 밥상을 16첩 반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일날 이런 거 주면 좋아하더라면서 남편 선물 뭘 주는 줄 아세요?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걸 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복권 하나 해주거나 아니면 네. 그냥 카드로만 해도 될 텐데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저렇게 투덜투덜 보이는 게 야. 우리 남편 천재라 그러고요. 그래요?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이구, 네.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남편한테 뭐 구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완벽한 내조를 하고 있고 계속 도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네. 사업 도전만이 아니고요. 자격증이 10개가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늘 그래요? 도전하는 팽현숙 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네. 싶습니다. 사실 뭐 최양락 씨의 개그 유행어는 뭐 셀 수가 없죠. 네. 신이시여, 네 신이시여 뭐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믿고 지지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최양락 씨가 그 방송이 계속 승승장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방송이 끊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팽현숙 씨 가게에서 최양락 씨가 주차 관리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다 잡은 거죠. 그렇게 이제 팽현숙 씨가 그 뒷받침을 해주고 또 최근에는 최양락 씨가 배우하고 싶다고 연기학원 또 다닌다고 하는데 또 팽현숙 씨가 그 뒷받침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16접반상으로 또 연기를 북 뜯어주고 네. 남편이 좀 쓸쓸해하는 거 같으면은 무심하게 툭 부동산 선물해주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니까 네. 뭔가 좀 가족이 화평하게 유지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정수님은 이 개그계 또 코미디언계 통틀어서 뭐 이제 후배이시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서 두 분을 뵐 기회가 많으셨어요? 실제 보셨다면 어땠습니까? 두 분의 생활, 부부 생활. 두 분은 사이가 워낙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뭔가 안 할 것 같고 결단력도 떨어질 것 같고 최양락 씨가 뭐 그냥 뜨뜻미지근할 것 같지만 아들이 이제 담배 끊으라고 했더니 담배 싫다고 했더니 담배도 뚝 끊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내분을 위해서 속옷을 직접 또 다리시기도 하고. 속옷을 다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팽현숙 씨가 전하는 남편은 어떤 분일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아저씨가 차문을 확 열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 멱살을 확 잡더니 또 한 번 해봐, 또 한 번 해봐. 그래서 막 때리는 거 막 가가지고 문을 확 열고 하나 아빠. 그랬더니 순간 최양락 씨는 내가 어디 잘못 이렇게 저거 한 줄 알고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래서 나 맞았어 하나 아빠. 나 죽을 뻔했어 어떻게 해 막 그랬더니 최양락 씨가 나 가만 안 둬 이놈 새끼 잡으면 내 사랑하는 와이프를 애를 낳는 와이프를 이 지경을 만들어 잡으면 그냥 죽사발을 막 이래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사람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최양락 씨랑 막 슬리퍼 신고 둘이 막 갔어요. 간 순간 하나 아빠가 야 누구야 우리 와이프를 누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아빠 저렇게 아내의 사랑이 극진하다는 걸 또 이렇게 또 과시하시는 거예요. 자, 개그맨 1호 커플 애정전선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개그맨 2호 커플 어떻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네, 2호 커플은 바로 김학래, 임미숙 씨 커플인데요. 1990년에 그 10살 차이를 극복을 하고 결혼한 개그맨 커플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개그맨 커플 2호 커플로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 중식당을 운영하는 CEO 부부로 또 다른 삶으로 이렇게 또 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연예계 활동을 안 하시지만은 하재근 평론가님 임미숙 씨 하면 당대 최고의 미녀 개그맨이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핫한 미녀 개그 우먼으로 완전히 스타였고 그렇죠. 그때 그 이봉원 씨한테 청혼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부모님들도 기대가 컸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김학래 씨가 나이가 10살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임미숙 씨한테 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임미숙 씨가 나는 기독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나를 베드로라 사랑이 불러라 묻었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시를 하니까 네. 결국 이제 임미숙 씨가 넘어갔는데 아하. 임미숙 씨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네. 임미숙 씨 어머니가 아니 심형내면 심형내지 김학래가 웬 말이냐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결혼을 하긴 했는데 최근까지도 임미숙 씨 어머니 그 장모님은 김학래 씨한테 김형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일단 또 가장 부러운 것은
두 분이 하시는 중국집이 너무 잘 돼요. 그래요? 가보고 싶다, 진짜. 홈쇼핑에서도 중국 음식을 파는데 맛있습니다. 제가 사 그래요? 먹은 결과 가보셨어요? 네네.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100억. 내조도 뭐 와. 잘하시고 해서 네. 잘 살고 있지만 김학래 씨는 아내한테 늘 찌그러져 있는 게 찌그러져 있어요. 각서를 한 전화번호부 책 정도로 많이 쓰신 분이기 때문에 예, 각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네. 애정도 두꺼워지셔서 네. 100억대 탄탄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임미숙 씨는 지금도 정말 미모가 변함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리도 잘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두 분이 결혼 30주년을 맞으셨대요. 그 모습 어떨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30주년 한마디씩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도 임미숙 씨랑 다시 결혼하려고. 안 받아줘도 뒤쫓아다니면서. 뭐 나랑 똑같아. 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건데 바꿔 태어날 거야.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콩그레츄레이션. 고마워. 뽀뽀 좋아요. 이제 거리두기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만. 네. 방역 철저하신데요. 거리두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연매출 100억 지금 사업이래요. 혹시 그럼 처음부터 이분들은 사업에 꽃길만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보게 되면 늘 꽃길을 갖다가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겠죠, 진짜. 예, 저도 이제 저 식당에 한번 가서 한번 저 두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 이 두 분이 10살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 열렬하게 구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학래 씨가 이제 성공을 한 건데요. 네. 그동안의 사업 실패라든가 뭐 빚 보증 거기다가 뭐 외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 하면은 망하고 라이브 카페 하면 망하고 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실제로 수억 빚에 그 어떤 파산 위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임미숙 씨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방송하고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홈쇼핑 런칭을 통해서 연 매출을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10년 만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빚을 싹 다 갚았다라고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뭐 김학래 씨가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김학래 씨가 임미숙 씨 그 가문의 장가를 잘 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래 씨가 아내 임미숙 씨한테 죽을 때까지 잘 해야만 이유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니, 각서 썼다라는 거는 내가 반성을 많이 했대 소리인데 반성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내가 어딘가 이 바람이 빠진 놈인지 왜 이렇게 하는 건 다 걸려. 근데 우리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딱 걸리면 바로 이실직고 각서 바로. 내가 사업도 해보고 많이 속도세 배우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성공한 거는 결혼한 거 이거에 성공을 잘했어요. 오히려 전략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오히려 잡혀 사는 게 편한 삶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정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개그맨들이 워낙 그 포지셔닝을 잘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안 끝나는 이유는 서로 지기 싫어서 맞아요. 어떻게든 마지막에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길어지는 건데 개그맨은 여차 눈치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졌다 꼬리 내리거든요.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며 그리고 개그맨 남자 개그맨들 그리고 여자 개그맨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개그맨 1호 커플과 2호 커플의 이 달달한 모습,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 같습니다.